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31회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1라운드 KO로 승부가 결정지어졌던 그 경기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눠보고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1라운드 KO 세 번째 시간 파트 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나TV 운영자시고 지금은 생생현대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요즘 아주 좋은 콘텐츠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생현대사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영문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그 1라운드 KO가 나왔던 시합 그리고 그 주변 얘기들을 쭉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80년대 얘기까지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내 세계 타이틀 매치는 이승순과 마크 브릴랜드 선수의 1라운드 54초 만에 KO로 끝났던 그 경기 얘기를 쭉 이어갔고요. 그리고 90년대로 한번 국내 복싱을 넘어가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1라운드 KO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에 문성길 선수의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8차 방어전에서 두 체급 챔피언을 역임했던 일라리오 사파타가 도전을 해오죠. 사실 이때 문성길 선수가 정말 긴장했다고 수레하기는 했었는데 경기 결과는 간단한 1라운드 KO 승이었어요. 이 경기 기억나시죠? 그때는 기억나는데 그 전에 시합이 좀 졸전이었기 때문에 두 번 12라운드 두 번 다운시키고 2대1 판정이었나요? 그게 그래? 리차드슨. 벤턴급 챔피언십.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11라운드 KO 승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엔 너무 멀쩡하지 않았어요. KO 시키기는 좀 한 부족했죠. 한 방만 더 때렸으면 세 번 더 KO 아닌가요? 한 라운드만 더 있었으면 네. 거의 KO였을 텐데 사실 저는 두 번 다운을 시켰어도 12라운드였기 때문에 포인트는 좀 뒤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1로 겨우 이겼으니까. 근데 생김새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약간 좀 비슷하고 거기다가 왼손 사우스포고 경험치로는 훨씬 더 뛰어나고 우수한 선수가 이제 그렇죠. 비록 말년이긴 했지만 왔잖아요. 언제적 사파타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뭐 나이로 따지면 또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50년대 후반 출생이고 문성일 선수가 61년생. 나이로는 또 안 나고 권투밥을 훨씬 더 많이 먹었다 이 차인데. 근데도 이 문성길 선수가 또 왼손잡이의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특히 파나마 선수 그 전에도 있었고 사파타 벤턴급 시절 때도 1라운드 챔피언이 1차 방어전 상대가 파나마 선수였죠. 에드가 몬세라트. 그 친구 그 선수도 왼손잡이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의외로 왼손잡이를 상대로 타이밍을 잘 맞췄고 좀 뭔가 사파타 선수가 좀 발도 좀 느려지고 좀 전성기가 지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타이밍에 왼손잡이를 KO 시키는 거 보고 아직은 살아있구나 문성길이. 이 다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펀치를 치고 난 다음에 사파타 선수가 일자로 뻗었습니다. 두 번째 다운에서 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잠자는 듯한 거의 직선으로 쭉 누워서 저는 사파타의 전성기를 기억하니까요. 장정구 선수에게 타이틀을 이제 뺏기기도 했지만 그 1차전에서 보여줬던 완벽한 테크닉 또 김치복 선수와의 경기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한국에 와서 논타이틀 매치를 한 적도 있죠. 그렇죠. 김영환 선수와 맞습니다. 그게 어떤 경기의 세미 파이널이었죠? 그게 이제 그 황복수 선수랑 헥토르 카라스키아 네. 그 경기 때 이제 같이 왔었죠. 김치복 선수 시합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나요, 그 시합이? 사파타의 기량이. 사파타의 기량이. 사파타의 기량이. 그러니까 김치복 선수가 나름대로 아마추어에서는 박찬희 선수와 자웅을 겨룰 만한 실력이 있었고 또 그 티토 아벨라에게 4라운드 KO 6라운드 KO 패했죠. 그게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이어서 맞습니다. 그 경기를 이기고 이제 구시켄 요코와의 거의 매치 메이킹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구시켄 요코 매니저가 아마 그 아벨라와의 경기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아벨라 선수가 했죠. 그리고 이제 김치복 선수가 나중에 아벨라 선수를 다시 불러서
이기고 그리고 명분을 쌓은 뒤에 이제 사파타 선수랑 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파타 선수와 훈련 캠프를 차리는 중에 부친상을 당했어요. 김치복 선수가. 근데 그때는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국민적 열망이니까 아버지도 내가 훈련하기를 더 바라실 거다. 그래서 이제 빈소도 안 가고 그게 또 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김치복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15라운드 공이 좀 빨리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는 지쳐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공격을 못한 걸로 보이지만 나의 모든 공격 시도가 사파타에게 막힌 것이지 시도 자체를 안 한 건 아니다. 근데 이 사파타 선수가 문성기를 좀 얕잡아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리차드슨 전에 저 정도 선수한테 저렇게 헤매면 나한테는 좀 더 쉬운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사파타가 체중 조절에는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죠. 원래 아래 체급에서 올라왔어. 이때 그때- 경기를 계속 하고 있었나요? 사파타가? 하고 있었죠. 근데 본인 컨디션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플라이급 타이틀을 이제 그 여러 차례 맞아요. 방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공백기 그리고 이제 재기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승세는 아니었어요. 나이도 이게 거의 30 라스트 거예요. 파이팅이죠. 마지막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근데 이 문성길 선수와의 경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클래스의 선수끼리 클래스라기보다는 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체중만 비슷하지 다른 체급의 선수끼리 싸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장정구 선수한테 3라운드 TKO 패할 때도 물론 더 해도 장정구 선수가 이겼겠지만 로프타운 끝에 본인이 더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했잖아요. 이제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완벽하게 사파타 선수가 녹다운된 거는 한국 링에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렇죠. KO 패도 역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만드 우르스아랑 할 때도 좀 쫙 뻗지 않았어요? 그때는 완전 개구리처럼 뻗었죠. 그때야말로 전성기 때 그때는 이제 한국 링이 아니니까. 네. 파나마 자국링이었죠. 멕시코에서 원정이었나요? 파나마였던 것 파나마였던 같아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처음 뻗는 것 같은. 그렇죠. 그때는 한국 복싱이 세계와 연결돼 있어서 바로 그 우르수아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장정구 선수가 우르수아 선수를 불러서 논타이틀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경영 선수가 1993년 7월 11일 날 이제 여기 태국으로 원정을 가서 도전을 했는데 이 시합도 중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합은 중계도 중계고 저는 도전하러 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포츠 신문 구퉁이에는 이 기사가 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시합을 한 줄을. 이경현 선수는 이기려고 간 게 아니라 뭐 그냥 퇴직금이 필요했나 이런 개념 아니었을까라는 이오카 생각이 히로키 드는데. 선수였나요? 그 12라운드에 역전 KO 패한 그 경기 이후에 사실은 복싱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WBC 스트로크 타이틀 매치였죠. 맞습니다. 그 뒤로 인천에서 리카르도 로페즈한테 한번 도전하고 거의 그 경기는 일방적이었다. 가장 한국 선수가 많은 펀치를 허용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경현 선수가 그래도 저는 로페스를 맞아서는 그래도 선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길 수는 없는 시합이었는데 사실 이경현 선수가 로페스에게 좀 KO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호과전에서 그런 내구력의 문제도 보여줬고 로페스가 또 워낙 많은 저 경력을 그때 쌓으면서 이제 승승장구할 때라 그런 그 예상에 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참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많이 났지만 그리고 사실상의 은퇴 상태였는데 이때는 지금 김용문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려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플라이급이었죠. 그렇습니다. 본인 체급보다 2체급 위였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때 뭐 88 시기적으로 보면 88 프로모션이 되게 자금력이 어려울 때, 자금 거의 조달이 어려울 때니까 문 닫을 시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하나 건수 생기니까 그렇게 보낸 거 근데 아닌가. 복수 입장에서는 사실 복싱이라는 거는 이제 럭키펀치의 가능성도 있고 일발 역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세계 도전 기회가 생기면 가는 게 그러면? 복수로서의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87년 이후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IBF 국내 개최를 불허했잖아요. 그래서 IBF랑 완전히 손절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IBF와 거의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뭐 매치메이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기는 했지만 뭐 소리 소문 없이 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온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럼 만일 이 시합에서 이경현 선수가 이겨서 챔피언 벨트 땄을 때 네. 방어전도 그러면 전부 다 해외에서 해외 했어요. 원정으로 나갔을까요? 뭐 이 당시에 KBC 규정이라면 이제 해외에서 해야 되는데 만일 이경현 선수가 정말 가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왔다면 뭐 내부적인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떤 그 경우가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도 남아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파르헤이트 정책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네, 저 남아공 원정을 불허하니까 브라이언 미첼 네. 라이트급이었나요? 주니어 라이트 주니어 라이트급 집시 챔피언 네. 모든 방어전을 외국에서 했죠. WBA 주니어 라인. 한국에서도 김태식 선수의 그 피터 마테블라와의 경기를 돌아왔죠. 장충체육관에서 날짜까지 잡고 입장권까지 정확히 말하면 초대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그러면 연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같은 거예요? 나왔는데 정부에서 입국 승인을 안 해줬어요. 여권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좀. 네. 그다음에 박명섭 선수 이거 아까 미원정 흑역사의 또 한 시합. 그러네요. 이 시합은 리카르도 로페스가 폼이 제대로 올라왔어요. 90인데 박명석 선수는 막 11승 10KO 4패로 제가 전적이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주먹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명섭. 뭐 링 위에 시라손이라는 뭐 이런 닉네임이 있었는데 펀치는 정말 네, 좋았죠. 펀치는 최경영급에서. 좋았는데. 근데 맷집도 정말 약했어요. 뭐 로페스한테 1라운드 KO로 미국 원정이었죠. 맞습니다. 이때 인디요? 박명섭 선수의 이제 매니저인 이강산 관장님이신데 그 이강산 관장님 얘기에 따르면 이 경기를 이제 앞두고 박명섭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 상태였나요? 반 은퇴 상태였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 그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그 운동을 하기에는 그 괜찮은 그런 여건이었는데 어쨌든 준비하면서 약간의 좀 그 차질이 있었대요. 그 박명수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일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바람에 어쨌든 가기는 했지만 그 사실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좀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박명섭 선수의 전적을 기억하냐면 93년도에 박명섭 선수랑 김재경 선수랑 백종건 선수가 아마 세 명이 같은 링에 서는 날이 있었잖아요. 유망주들이 네, 이제 유망주들. 거기서 박명섭 선수의 전적이 8승 1패였거든요. 근데 3년 뒤에 세계 타이틀전 나가니까 11승 3승 3패 딱 승률 50% 선수가 돼 있길래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이 상태로 세계 타이틀 도전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반은퇴 상태였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세계 랭킹에 들어가 있게 되면 이 미니멈급 또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로페스가 방어를 그때 21번을 했잖아요. 이제 종신까지. 이때는 뭐 10차가 좀 넘었을 때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수를 이제 이긴 상태고 그러니까 도전을 할 선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박명섭 선수에게까지 이제 콜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긴 했는데 사실 정상적인 기량을 가졌더라도 상태를 가졌어도 로페스를 상대하기는 좀 무리였지 않았나 싶었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유승호 선수. 저는 유승호 선수가 차라리 일본 쪽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잘해서 하다키야마 쪽을 노리는 게 그래도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유승호 선수 본인한테도 좀 좋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무리해서 그 라크바랑 라이벌전을 시켰는지 거기서부터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양 타이틀 딴 데에 상승세 있을 때 방어전을 좀 하면서 우리 하다키야마 쪽이랑 끈을 한번 엮어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워 유승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유승호 선수는 그때 라이트급으로 도전한 것 같은데. 맞아요. 다 라이트급으로.
도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수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패더급이나 주니어 라이트급 한 체급을 더. 한두 체급, 두 체급까지 잘하면은 패더급이나 주니어 라이트 중에 이제 좀 약한 좀 챔피언이 혹시 있었다 그러면은 그 선수에게 한번 근데 2000년도 패더급은 장난 아닐 주니어 때였대. 라이트급이나 뭐 장난 아닐 때인데. 주니어 라이트급은 이때 그 메이웨더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로저 메이웨더. 그다음에 아니, 저 코랄레스하고 플로이드. 메이웨더인 거예요. 뭐 이런 그렇죠. 어떻게든 라이트급에서 승부를 그나마 약한 게 라이트급이었네 이때 당시에는. 이때 대운이 운이 좀 안 좋았네요. 차라리 WBA 쪽에 강하게. 일본에서도 유승호는 되게 인지도가 인지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유승호 선수가 하다케야마가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할 때, 네. 그러니까 2000년도죠. 그때 그 스파링 파트너로 일본에 한 달간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상태였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진짜 김영문님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라크바랑 하지 않고 OPBF 방어전을 좀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돼 갔다면 하다케야마와 좀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도 않았을까 싶었는데 유승호 선수는 매니지먼트가 일단 되게 부실했어요. 아니 트레이너도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의 혼자서 매니저 연습할 겸 수- 그렇죠. 네. 트레이너가 박용민 근데 관장님이었는데 그분은 트레이너 전문은 아니죠. 비즈니스 전문 쪽으로 맞습니다. 좀 길러진 분이라서. 그러니까 의정부 그 복싱 프라자 소속 선수들 뭐 유승호 선수라든지 박성호 선수라든지 네, 박성호도 다 좋은 자질 또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트레이너만 있었으면 좀 더 한 계단 올라갈 그런 실력이었을 텐데 이때는 사실 유승호 선수가 운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크바 선수와 이제 저 라이벌전 했던 게 3월 달이었거든요. 네, 3월 그때 이제 판정패를 하고 어쨌든 동양 타이틀은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세계 랭킹에 이제 이름은 올라가 있었죠. 근데 권투위원회로 이 카스티오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호세 루이스 카스티오 고향에서 헤르모실료에서 이제 방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할래? 그러니까 이제 권투위원회에서 그걸 전달을 했죠 유승호 측에. 그랬더니 당연히 하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 헤르모실료의 축제였대요. 축제 기간에 이제 방어전을 카스티오가 갖게 됐고 그때 이제 도전자로 간택이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유승호 선수 갈 때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일본 가서 2번이나 이겼던 선수고 또 깡다구가 있는 선수니까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본인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이때. 축제를 망친 경기로는 김철호 선수가 오르노 산크리스토발까지 가서 그때가 하여튼 무슨 거기 축제가 있었죠. 유승호 선수는 2D로 한 체급 낮춰서 동양 타이틀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은퇴해버리시죠. 그렇죠. 랜디 세이코랑 이제 경기를 갔는데 그때도 사실 반은퇴 상태였고 어쨌든 이렇게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의 1회KO 승부는 83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쭉 얘기했던 그 경기들입니다. 유승호 선수와 라크바싱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라이벌전으로 89년 10월 8일 이윤식과 허준의 OPBF 벤텀급 타이틀 매치. 충격적인. 근데 이때 허준 선수가 사실 한쪽 다리 접고 싸운 그날 부상 이후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어전을 방어전인데 1년 반 만에 하게 된 경기죠. 그래도 다 완치돼서 나온 거 아닌가요? 완치는 됐죠. 예.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스텝이나 그게 죽는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4층. 4층, 2층에서 그렇게 작살 안 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네. 거의 뭐 산산조각 났다고 했어요. 네.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회복하고 기적적으로 이제 다시 방어전을 갖게 된 거죠. 이윤식 선수도 정말 날카로운 뭐랄까요. 원투 스트레이트. 네. 사우스포 암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선수인데 무당거미 대 무당거미가 붙은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때 벤텀급에는 이용훈 선수라든가 오장균 선수라든가 민영천 선수. 민영천 자원이 선수. 많았네요. 그렇죠. 다들 개성이 아, 아주 강기열 선수도 있었나요? 강기열 선수는 전인가요? 87년 초에 그 어니카탈루나에게 이제 2차전에서 KO패해서 그대로 뽑혔죠. 예, 그 후에 이제 차두복 선수한테 한 번 더 KO패하고 링을 떠납니다. 사실
박찬영 선수가 87년 5월에 세계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강기열 선수가 그때 6차 방어전이었거든요. 카탈루나를 이겼다면은 또 좋은 구도가 좀 예상이 됐는데 안타까웠죠 그때. 일본 팬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그 86년 7월 24일 하마다 스요시 대 레네 아레돈도의 그 도쿄 대첩 이 1라운드 KO도 참 인상적인 게 보통 일본 팬들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소리는 지르지만 열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수많은 방석들이 날아옵니다. 그만큼 뭐 완전히 흥분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하마다 스요시 남자다움의 상징 구렛나루도 있고 가슴에 털도 있고 또 이제 슈퍼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이니까 이제 무거운 체급이었고 그런데 이때 펀치가 들어간 다음에 레네 아레돈도 선수 코너죠. 그 홈코너 쪽에서 무릎이 꺾였다가 거기서 다운됐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꺾였다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스프링 쉰기듯이 꺾였다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시 그 레프트 훅을 정확히 꽂아 넣어가지고 이 아레돈도 선수가 그 하마다 스요시의 펀치를 맞고 넘어가면서도 의식이 있어서 끌어안고 껴안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두 손을 맞는 즉시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데 하마다 스요시 선수를 이 끌어안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구겨지듯이 쓰러져 가지고 카운트아웃 됩니다. 1라운드 아마 3분 땡땡초 3분 9초예요. 3분 9초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종료 직전에 그렇죠. 그냥 터진 펀치고요. 그리고 정말 깔끔했어요. 그래서 일본 팬들이 막 방석 던지고 아나운서도 흥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2차전에서는 리턴 매치 그것도 역시 일본 링이었는데 이때는 이게 이제 하마다 스요시 은퇴 경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때는 아레돈도 선수가 대놓고 치는 어퍼컷에 고개가 완전히 그냥 뒤로 몇 번이나 젖혔다가 오는 정도로 그리고 끝나고도 본인이 워낙 많이 맞고 또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거의 얼굴을 감싸듯이 하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차전의 대비도 강렬하고 1차전에서 이 하마다 스요시 선수의 KO승은 뭐랄까요? 일본 팬들로서는 정말 잊지 못할 한판승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레돈도가 이때 전성기였고 뭐 극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A급 챔피언은 됐잖아요. KO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5, 6승이라면 한 33, 4승이 KO율 정도로 KO율이 높은 그런 챔피언이었고 사실 86년 그 3월이었나요? 그때 와타나베 지로가 힐베르토 로만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일본도 무관 시대였거든요. 챔피언이 없을 때 이 하마다 스요시가 그 15연속 KO승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깬 상태였고 일본 신기록. 그렇죠. 12연속 그러니까 무사시 나카노와 이제 그 뭐 아카이 히데카즈 몇 명의 선수가 가졌던 그 기록을 넘어섰는데 그 중간 과정에 이제 한 차례 그 왼손 손등에 그 백금을 파묻는 그 수술을 받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였지만 그걸 또 극복해내고 연속 KO승을 이어가면서 15연속 KO승을 했기 때문에 일본 팬들이 정말 아끼던 선수였는데 이제 이렇게 호쾌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팬들이 정말 방석 던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로야르 고바야시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그 경기에서도 이제 방석이 좀 날아 들어오고 이제 이 경기에서도 이 경기는 방석이 저기 눈 날리듯이 그냥 온 체육관을 막 날아다니고 그래도 관중들은 여전히 열광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경기 전에도 보여주고 경기 후에도 보여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손에 그 엑스레이 사진 그 수술한 사진입니다.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한동안 못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겹쳐지면서 아주 뭐 일본 열광했습니다. 그때 그 아레돈도와의 2차전 때 이상호 선수가 김규철 그 회장님이랑 같이 일본에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레돈도를 이길 경우에 다음 방어전 도전자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었는데 참 두고두고 아쉬워요. 그 경기를 좀 하마다가 이겼다면 지든 이기든 86년 가을경에 이상호 선수가 만일 했다면 그때 88년에 도전했을 때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또한 일본 선수를 상대로 이상호 선수가 15전 15승 15KO. 물론 이제 선수의 레벨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극강의 하마다- 모습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마다 스요시가 그 신인 시절에 한국에 와서 그 연습 때 와서 이상호 선수의 뭐 스파링 파트너로 이렇게 했었다는 또 아 그래요. 그런 얘기. 그때는 그냥 거의 그 가지고 노셨다는 본인 말씀으로는 그런 얘기도 또 들은 적이 근데 있어요. 선수들이 하는 그런 말은 다 걸러야 돼. 아니 근데 실제로 다 가지고 놀고 보냈다. 하마다 그러고. 스요시가 그때 당시 어떤 선수하고 이제 한국에 원정으로 이제 연습 이제 스파링 파트너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헤글러가 그 무적의 미들급이다 했을 때 수많은 선수들을 프로모터가 발굴해서 도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경기가 그 비스트라는 별명으로 존 불렸던 존 무가베. 이게 11라운드까지 갔었나요? 그렇죠. 헤글러 선수. 네. 그리고 꽤 대등한 경기였는데 거의 막판에 이제 승부에 추가 기울었습니다. 그 이- 유효타도 몇 방 집어넣고. 네. 무가비가. 이 존 무가베 선수가 체급을 내려서 그러니까 슈퍼 웰터급, 주니어 웰터급이죠. 렌느 자코 선수를 1라운드에 보내버린 이게 프랑스에서 벌어진 경기죠. 아 주니어 맞아요. 웰터 국민가요 이거? 원래 주니어 슈퍼가 주니어 미들, 원래 슈퍼 웰터. 무가비가 주니어 미들급 미들 선수예요. 주니어 미들급에서 26연속 KO승을 하니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이제 한 체급 올려서 도전을 하는 거고 지구 이제 다시 본인의 체급으로 돌아갔죠. 가서 듀안 토마스랑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눈 찔려가지고. 그렇죠. 그 경기에서는 본인은 눈이 찔렸다고 주장을 하고 눈을 맞은 것 같은데. 네, 눈이 사실상 찔렸다고 보기에는 좀 느린 그림으로 봐도 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의식은 그죠. 있지만 계속 눈을 만지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게 찔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맞아서. 타격을 당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엄지 손가락 부분을 뭐 이렇게 붙이는 글러브 디자인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다 네. 붙여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게 눈 찌르기 서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참 그럼 됐죠. 예전에 그 슈거레이 레너드하고 케빈 하워드의 그 시합에 있었던 그 글러브인가요? 지금 요즘 시대의 글러브? 지금 시대 글러브는 다 붙어 있어요. 이 그러니까 그때 엄지가 당시 붙어 있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하고 케빈 하워드의 그 시범용으로 처음에 그 시합 그 글러브를 끼고 한번 그 첫 사실은 시합으로- 저도 처음 들었네요. 그런 글러브를 끼고 했나요? 그 슈거레이 레너드가 그 복귀전에서 네. 그 다운 나가는 선수 예, 케빈 하워드 만든 예. 그 선수하고 할 때 그때 당시 글러브가 아닌 네, 붙은 거. 붙은 엄지 손가락 글러브. 붙은 거. 그거를 이제 첫 시범용으로 했는데 어. 그럼 지금은 그 글러브 이제 뭐 지금이 무조건 아니라 90년대부터 그 이후로는 전부 붙은 아. 글러브로 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반칙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무가비는 이미 헤글러전 끝나고 많이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가 그렇죠. 맷집의 약점도 확실하게 턱도 많이 약해졌고. 일단 수비가 네. 견실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헤글러에 의해서 많이 부서진 상태로 국적이 우간다였던가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로 지금 김영문님 말씀대로 매에 의해선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존 무가비 선수가 헤글러 선수와의 시합 전에 그 상대했던 선수들이 그 약골들이었나 아니면 그 약골들로 이뤄낸 26KO 승의 그 본체가 자기 체급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온 건지 아니면은 김영문님 얘기처럼 헤글러와의 대결 이후에 그 몸이 많이 상해서 그 주니어급으로 갔을 때 다시 또 그 성적들이 그렇게 안 좋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미천이 드러난 것 같아요. 헤글러전. 예, 헤글러전에서 확실히 그게 나왔고 세게 들어. 그리고 뭐 이긴 건 다 KO일 정도로 능력은 있는데 주안 토마스에게도 어쨌든 그렇게 3회 KO 패를 하고 한두 명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도. 그렇죠. 그 6개월 뒤에 테리 노리스한테 테리 1라운드 노리스. KO로 무너지죠. 포커스를 맞았나? 그 이제 렌느자코를 그 프랑스에서 이제 세 번째 세계 도전이죠. 네. 할 때는 되게 희한했어요. 그때 렌느자코가 그 데뷔 초기에는 9승 8패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챔피언이었는데 자꾸 성장을 해서 이제 연승을 하면서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어전에서 무가비를 맞았는데
아니 타이틀을 딸 때가 누구죠? 프랑스에서 한번 커리가 한번 슈퍼웰터급 도전하지 않았나요? 해외에서. 로시한테. 지안 프랑코 아 지안프랑코 로시한테 했었죠. 로시인가? 아이 선수가 아니라. 아. 그래서 그때 르네자코가 이제 로프 쪽에 몰려서 무가비가 라이트를 크게 치는데 약간 푸싱처럼 돼서 다운이 돼요. 근데 이제 주심이 와서 바로 슬립 다운이라고 정정을 합니다. 근데 르네자코가 일어나면서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접질리면서. 그래서 더 결국은 경기를 속행시키지만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무가비가 이제 키우승을 거두고 그 세계 챔피언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1라운드고 첫 방어전에서 이제 테리 노리스를 맞아서는 무참하게 너무 KO가 됐습니다. 안쓰러웠어 진짜. 퇴장 장면이 너무 안쓰러웠고. 아, 무가비 선수. 네, 아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후에 이제 제럴드 맥클레런에게 한번 또 1라운드에 이제 작살이 나죠. 그때 너무 잔인한 거 아니? 맥클레란한테 도전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해글로 형을 원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도전시킨 그 황 사람의 황 대표님 말씀대로 그 본 실력이 그 나온 건지. 언론을 원망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전적이. 그리고 이제 요때 그 나이젤 요 경기 이후 90년 8월에 나이젤 밴드 아이란 버클리 WBO 미들급 타이틀 매치. WBO는 유럽에서 태동한 기구인데 이 경기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고요. 유럽에서 태동했어. 태동은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했지만 이제 유럽에서 영국이 이제 많이 영국에서 활용을 많이 유럽에서 주로 세계 기구로 많이 그래서 띄웠죠. 하메드가 띄운 네. 1등 공신이네. 어떻게 보면. 근데 요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 그래가지고 나이젤 벤하고 크리스 유뱅크 그다음에 헤비급에서도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두 명의 프랭크 브루노. 제프 하딩. 네 프랭크 브루노 이후에 레녹스 루이스 그다음에 게리 메이슨 게리 메이슨도 있었죠. 네. 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네. 아무튼 게리 메이슨도 허비 하이드라는 선수가 네, 일찍 26 올라왔고 KO였고 허비 하이드는 좀 몸집이 작은 헤비급 그렇죠. 선수였고 그 나이젤 벤이 그 흑인 선수로서 상당히 유연했는데 약간 또 이 나이젤 벤은 크리스 유뱅크한테 졌나요? 사실 일승 나이젤 일승인가요? 벤은 좀 딱딱하죠. 네. 유뱅크가 부드럽죠. 네. 유뱅크한테 쥐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유뱅크는 또 상당히 뭐랄까 그 일부러 오만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상품으로 팔았어요. 아들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 유뱅크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터 보베럼 찾아가서 비서한테 크리스토퍼 유뱅크가 왔다고 전해주고 이런 식이고 오죽하면은 그 크리스 유뱅크는 그 항상 상대를 저런 실력으로 어떻게 뭐 세계 타이틀 매치를 도전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그 광고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허세에 비해서 네. 본인의 그 실력도 출중했어요. 실력도 꽤 그렇죠. 출중했어요. 그렇죠. 크리스 유뱅크는 실력 네, 실력 출중한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리스 유뱅크가 나온 광고가 뭐냐면은 크리스 유뱅크가 그 은퇴한 다음에 이제 트럭 운전을 하는 컨셉이에요. 트럭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 누군가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크리스 유뱅크가 태워줘요. 태워주는데 혹시 맞아 나이젤 벤?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그게 무슨 광고였더라? 무슨 호텔 광고였나? 뭐 내렸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난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아이란 바클리도 그때 아이란 바클리의 그 역사적인 승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차전. 그게 눈 감고 휘둘러서 이긴 KO승 아닌가요? 그렇지. 그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 일단 아이란 바클리가 혼질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선수들은 좀 링에 오를 때 주눅이 들거든요. 혼질을 상대로 하면. 근데 바클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대 겁이 없었어요. 맞더라도 들어가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웰터급에서 올라온 저놈 저 웰터급 선수라는 그런 바클리의 그런 속으로 자신만의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나. 그럴 수 있죠. 저 주먹을 내가 맞아도 웰터급 주먹이다. 이거 어찌됐든. 그럴 수도 있고. 키도 내가 크다. 바클리는 아, 몸도 내가 크다. 키는 비슷하겠죠. 키는 비슷하겠죠. 비슷하겠죠. 그런데
1라운드 그러니까 저 1차전에서 이안 바클리가 이겼을 때는 럭키 펀치일 수도 있겠다. 근데 1차전. 네. 근데 라이트, 2라운드는 2차전 2차전은 실력 차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헌즈가 차로 이겼다고 바클리가? 2차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2차전에서 2차전에서 그러니까 헌즈 저는 그걸 실력차로 보지 않고 네. 헌즈의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와 두려움 그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즈가 다운된 상태에서 헌스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헌스가 들어가질 못해. 들어가질 못해. 자기 1차전 실력을 때는 들어가질 못. 1차전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때리다 한 방에 그냥 갔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안 바클리가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절대 만만한. 나이젤 벤이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이게 이 경기는 사실 이 룰 규정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힌 경기인데 벤이 펀치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클리가 이제 허용하고 다운이 되는데 두 번 다운된 상태에서 세 번 이제 바클리도 어느 정도 다운되고 나서 회복하고 발동이 좀 걸린 상태인데 다시 또 걸려서 다운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박스되면 2라운드부터 모르겠다. 바클리가 이제 제대로 터프한 선수니까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3 넉다운 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기가 중단돼 버린다. 그러니까 좀 아쉬웠죠 사실. 그러니까 정타가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렇죠. 들어간 느낌. 일반 선수 같았으면 그게 반짝이 아닌데 그렇죠. 바클리였기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으로 계속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게 히라나카 아키노부가 멕시코에 가서 WBA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을 찾아온 그 에드윈 로사리오와의 경기. 근데 이때 당시에 에드윈 로사리오가 완전한 내리막길이었나요? 아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4번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마지막 4번째 올랐을 때였는데 사실 이때는 그 멕시코에서 이 경기가 벌어졌는데 차베스가 이날 같이 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베스도 예상대로 방어를 하고 로자리오도 당연히 아키노부를 이기게 되면 두 선수의 이제 그 2차전을 이제 가질 그 보관을 돈킹이 세워놨었는데 지금 이성열 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로사리오가 완벽한 하향세였기 때문에 히라나카가 그 포착을 잘했죠 사실. 하드펀쳐였고 완벽한 하향세였다고 해도 멕시코라 그러면은 외국 선수한테는 참 위압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1라운드로 근데 그때 당시 경기를 끝냈다. 에드윈 로사리오의 그 선수의 그 링에 올라섰을 때 예전에 에드윈 로사리오가 아니라 그 머리 모양도 좀 그랬고 몸도 약간 좀 살이 좀 군살이 붙은 모습이었고 기존의 그 에드윈 로사리오의 그런 그 단단함이 안 보였던 그런 에드윈 로사르도 맷집이 약한 것 같아. 질 때는 다 TKO 아니면 KO로 다 그렇죠. 타이틀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맷집 일본 선수라서 좀 얕잡아봐서 운동이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너무 알아본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라나카도 사실 적지에 가서 후안 마르틴 코지랑 할 때도 사실상 한번 다운 시키고 이 판정도 좀 논란이 있는 판정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히라나카가 이긴 경기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내구성이 있던 선수였는데 아무튼 적지에 가서 이렇게 통쾌하게 그것도 로사리오를 200 KO 시키고 챔피언에 오른다면 국내에는 아직 이런 선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라나카 아키노부 선수가 한국에 오지 않았었나요? 김태식 선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김태식 선수. 선수로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에서. 선수로서가 아니라 최근에 저 매니저로 왔었죠. 트레이너로 와서 예, 저희 시합 때 이제 네. 히라나카 선수도 체육관을 합니다. 체육관을 하고 부인이 이제 체육관 매니저 일을 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국내에 와서 제가 그것도 사진도 했고요. 찍었습니다. 그때 예. 삼성동이었고 그 메인 이벤트가 WBA 저 아시아 페더급 타이틀 매치였나? 일본 선수가 이겼는데 10라운드 경기 정말 잘했어요. 한국 선수 이범규 선수 경기. 그 경기는 평택에서 했어요. 국제대학교 네, 국제대학에서 했었고 네. 그때는 히라나카가 아니고 이시다 노부히로라고 네. 그 골로킹과 했던 네. 그 WBA 잠정 챔피언 그분이 매니저여서 왔었고 그 전이에요. 히라나카 아키노부가 왔던 것은. 그래서 제가 히라나카 아키노부 알아보고 혹시 저 챔피언 히라나카 아키노부 지금 이시다 노부히로랑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시다 노부히로하고는 확실히 사진도 찍었고요. 네, 그게 네. 평택에서 했던 그 네. 선수입니다. 이시와키 아소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 히라나카랑 그 하마다 스요시 중에 둘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두 선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던 선수는 아닌데. 근데 히라나카 아키노부도 1차 방어전에서 필리핀 선수한테 뺏기잖아요. 모리스 이스트. 네, 모리스 이스트. 네. 예. 뺏기다 이것도 보니까 업셋 KO죠.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크게 막 히라나카가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대요. 아. 그래서 모리스 이스트랑 할 때는 7, 8라운드 지나면서는 완전히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네. 빈혈 약간 빈혈 비슷한. 뭐 그런 증상도 근데 있었던 것 모리스도 같고 1차에서 코치한테 뺏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는데 저는 아까운 게 이 모리스 이스트가 한국에 와서 동양 챔피언이 되거든요. 아. 김평섭 선수를 9라운드인가 10라운드에 KO 시키고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는데 그때 김평섭 선수가 이겼다면 아마 바로 일본 가서 히라나카랑 했을 거예요. 그럼 히라나카의 근데 몸 그 상태가 김병수 그렇다면 선수, 사실은 그 김병수 선수가 지문실 선수한테만 줬다면 지문실 선수가 이 모리스 이스트하고 붙었었다면은 정말 끝이 없네요. 지금- 가정을 하다 보면 진짜. 지문실 선수가 충분히 그 가능했을 텐데 지문실 선수는 하필이면 가능했죠. 김병수 선수를 두 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쉬운 선수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이클 기억하는 벤트. 경기가 마이클 벤트와 토미 모리슨의 세번 WBO 다운되죠, 헤비급 타이틀 아마. 매치. 3번 다운돼. 오클라호마. 이때 토미 모리슨 선수가 뭐랄까 진짜 비참하게 일단 아니 심판이 왜 이거를 안 말린 걸까요? 마지막에는 거의 뭐 로프에 몸이 끼다시피 해가지고 7, 8발을 더 맞고 얄미워서 그랬나 모리슨이?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건. 모리슨을 위한 될수 있으면 이기게 잔치였기 하죠. 때문에 조지 포먼 모리슨이 이기고 나서 아주 그냥 국민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무진장 애썼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선수한테 3번 다운되고. 이 마이클 벤트도 아마추어 때 입상 경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 출신인데 그래요? 데뷔전에서 KO패를 했어요. 200 KO패를.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쭉 이겼고 경력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벤트에게 토미 모리슨이 에이즈 걸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나요? 지금 죽었어. 죽었어요. 아. 69년생인데 2010년 정도 그때 죽은. 조지 포먼한테도 나름대로 정면 대결에서 10라운드 아니 아웃복싱 했어요. 한정승. 아웃복싱 했어요. 완전한. 그러니까 이 아웃복싱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간간히 들어와서 펀치를 간간히 날렸어요. 들어와서 잼만 치고 도망가는. 근데 절대 뭐 주목 섞지 않았어요. 조지 포먼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때 이미 홀리필드전 이후로 되게 인기 있는 셀럽이 돼 있어서 드라마 단막극 뭐 1일 드라마 출연하고 이래서 조지 포먼 상태도 드라마 세트장에서 샌드백 설치해놓고 두들기다가 촬영하고 막 그래서 본인 자체도 그렇게 연습을 이때 저기 못했다. 무슨 저 프라이팬 만드는 네. 회사 차려가지고 차린 게 아니라 광고 모델인데 무어로 이기고 나서 확 또 자기가 식이요법 엄격한 식이요법 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거 알아요. 후라이팬에다가 주시고 뛰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포먼이 저 빅맥 햄버거 엄청나게 먹는 거로 맞습니다. 유명했는데 그 후라이팬 회사 이기고 나서 억만장자가 대박이 됐죠. 났죠. 억만장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잘 살고 근데 계시는. 이 토미 모리슨 KO패 할 때는 불쌍해. 불쌍할 정도로 맞았어요. 너무 마지막에. 처절해요. 그러니까 네. 레이먼스한테 부서져 들어갔고. 한때 질 때 그렇게 진짜 비참하게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한 명 같아요. 그 이때도 처음에 비틀거렸을 때 심판이 와서 일단 끊고 다시 복수를 시키든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야말로 그냥 진이겨질 때까지 레퍼리 스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맷집도 맷집인데 회복력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슨 퓨리 같은 경우는 진짜 강력한 펀치를 맞고도 금방 회복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모리슨 같은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지만 큰 펀치를 맞았을 때 그 충격을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소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맷집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웨인 맥컬로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전혀 그 맷집이 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체형으로 그런 맷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경이로운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터프했죠 맥컬로우는. 사라고사에게도 어쨌든 첫 판정 방어를 안긴 선수. 그리고 그렇게 강한 펀치들을 많이 허용하고도 그렇죠. 그런 선수가 진정한 찐 맷집이 아닌가 뭐 또 그런 좀 생각. 모랄레스한테도 판정 가고 하메드한테도 그렇죠. 판정 갔죠. 맞아요.
타이슨 퓨리는 12라운드에 대자로 뻗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도 또 넘어지는 와중에 마지막 네. 라이트 피니시 블록까지 맞고 그냥 그 1차전 포번급 매치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완전히 뻗었는데 저도 일어나더라고. 뼈가 뼈 무게가 대단해. 많이 나가나 봐요. 제가 이 경기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이 선수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눈물 짓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아 에드원 발레로. 에드윈 발레로. 아니 그 전에 로이 존스 몬텔 그래핀을 2차전을 봤을 때 왜 로이 존스가 매 경기를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끌었으면 지금보다 더 평가가 올라갔을 텐데 왜 로이 존스가요? 로이 존스.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아니 이 경기 이후로도 또 막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쇼 보여주다 또 상대를 이제 경기는 진짜 눈빛이 야수 눈빛이었어요. 아 2차전 같은 그런 2차전, 예.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런 경기력으로 확 했으면 지금보다 더 평가가 지금도 고평가지만 완전히 정점을 찍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몬텔 그래핀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 1차전에 예. 로이 존스가 첫 패를 당하잖아요. 네, 실격패로. 실격패로 져니까 열이 단단히 받아있던 상황 같았어요 이때는. 몬텔 그래핀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를 눈치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 거기서 열이 받는 전 거죠. 1차전을 못 봤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냥 누워버리고 어필한 거 그냥 맞으라고. 그 바람에 그 정말 벼르면서 2차전을 레코드의 영원히 1패. 아. 2007년 도쿄에서 벌어졌던 아, WBA 도쿄에? 슈퍼페더급 에드윈 발레로 선수가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 아니면 뇌에서 뭔가 이상 아니 오토바이 사고로 뇌수술 네.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이 알기로 좀, 미국과 시합을 못해요. 예, 남아메리카에서는 복서 라이센스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도 이제 모든 주는 아니고 일부 주에서만 네. 시합이 가능했죠. 그러느니 이제 일본으로 와서 마음껏 활동하겠다 하고 거의 뭐 모든 경기를 1, 2라운드 안에 끝내버렸으니까요. 대단하죠. 데뷔전부터 18연속 1회 KO승.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을 딸 때 8회 KO인가? 10회 KO군요. 빈센트 모스케라에게 따고 이게 이제 2차 방어전이거든요. 1차 방어전도 이제 1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일본에 와서 반도 히로랑 경기할 때는 1라운드를 넘기면 100만 엔을 준다고 그랬어요. 상금을 걸고 했는데 결국 1라운드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폭발력, 그 퍼포먼스가 대단한 발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윈 발레로는 거의 모든 각도에서 펀치가 나왔고 풍차 돌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먼 펀치, 가까운 펀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이게 쉬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 올리자마자 막 뭐 연타로 터지니까 상대가 어떻게 뭐 옆으로 피하거나 뭐 그 거리를 벌리거나 이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아까운 선수였어. 그 이런 류의 선수 중에 그 프레이타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와 그 선수가 만약 라이벌전 했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전성기의 에드윈 발레로 승. 왜냐면 에드윈 발레로가 풍차 돌리듯이 펀치를 난사하는데 그게 의외로 다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해. 프레이타스도 그 전성기 때는 그 모든 선수들이 근데 프레이타스는 초반에 다 맷집이 약하잖아. 다운을 가끔씩 당하고. 그렇게 따지면 발레로도 다운 한번 당했어요? 저기 발레로도 두 번인가를 굉장히 거의 진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아올레 만디 상대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거기서 그 선수의 약점을 나는 찾아냈는데 근데 발레로 첫 다운도 굉장히 컸죠. 엄청나게 충격받고 네, 질 뻔했어요. 그 네, 비틀비틀거리면서 저도 지금 어떤 경기인지는 생각이 잘 안 상대 선수 이름이 나는데 나오면 그리고 저는 그 고향 마을에 어렸을 때 여자친구였다는 그 부인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순박한 표정에 정말 시골의 참한 그 아가씨 같은 이미지였는데 근데 예전에 그 에드윈 발레로 경기에서 가족석을 보여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좀 슬픔에 잠겨 있는 우울한 표정 같은 게 보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가정폭력이 계속 그렇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워낙 비극적으로 뭐 생을 근데 마감했으니까. 이 선수는 어디서 테이켄에서 테이켄에서 그 비즈니스를 했죠. 그러니까 1라운드 KO를 계속 거두고 있을 때 약간 성격이 이제 괴짜라고 소문이 났어요. 베네수엘라에서도.
베네수엘라의 테이켄 프로모션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레 이레나레스도 거기서 이제 영입을 했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 바람에 이제 그 일본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결국 또 호레 리레나레스가 네. 지금 20년 호레 넘지 않았나요? 넘었죠. 리나레스가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02년에 데뷔를 했어요. 일본에서 85년생.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데뷔로 따지면은 지금 25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호레 리나레스가 85년생이고 그러니까 리나레스가 일본 데뷔가 첫 일본 데뷔가 프로- 2002년. 그때가 첫 첫 프로 데뷔 전부터. 그러니까 2002년. 리나레스가 베네수엘라고 유소년 대회를 5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이미 그 나이 때 150전 이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거의 다 금메달을 그랬다는데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든보이였거든요. 총 토탈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 그렇죠. 커리어. 프로 첫 커리어가 일본에서 시작이에요. 시작됐고 그 전에도 이미 한 5년 이상은 게임을 그렇죠, 했던 사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이면 이제 25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넘었죠. 훨씬 넘었죠. 25년이면 조지 포먼도 연속으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 또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다는. 세계 타이틀 매치는 아니고 아니지만 영국에서 또 예, 시합을 합니다. 영국에서 또 그 버금가는 그 빅 이벤트가 있어서 그 선수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복싱 스타일도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 좀 메이웨더도 30대 후반까지 지금 리나레스가 상대할 선수가 잭 캐터롤이라고 조시 테일러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일 때 그 잭 캐터롤과 방어전 했는데 테일러가 이기는데 이 사실 캐터롤이 이긴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복싱에서 가장 추악한 판정이다라고 이제 막 할 완전한 정도로 평판인가요? 완전한 2대1, 평판. 1대1 뭐 이런 게 아니라 2대1, 2대0 이런 그러니까 게 아니라. 스코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캐터롤이 이긴 시합이에요. 이긴 시합. 근데 이제 캐터롤도 전승이었고 네임밸류 때문에 이제 테일러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 때문에 결국 테일러의 4대 기구 타이틀이 쪼개지죠. 쪼개지고 이제 지금 슈퍼라이트급은 각 기구별로 챔피언이 다 바뀐 상태인데 그 업보를 그 조시 테일러가 나중에 또 받잖아요, 누구한테? 테오피오 로페즈한테 얼마 전에, 졌죠. 얼마 그래서 전에. 타이틀을 뺏겨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캐터롤과 재대결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무산이 됐는데 의외로 또 리나레스가 캐터롤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경기 벌어지죠.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나요? 페이켄에서 비즈니스는 합니다. 김지훈 선수 경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볼케이노 김지훈 2008년에 코바 고골라지와 라스베가스에서 그야말로 이때는 뭐 김지훈 선수가 뭐 연속 KO승을 거두면서 뻗어나갈 때고 IBO 미국 첫 하기 전이죠. 전이요. 미국 첫 데뷔 무대 아니에요? 예, 이게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바 타이틀을 따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파바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전을 하고 파바 챔피언이 될 때 마크살레스를 판정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첫 방어전부터 KO승을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진출한 첫 경기죠. 근데 사실 고골라지가 기대를 안 했죠, 이게. 네, 되게 그 아마추어 경력도 많고 그 강한 선수를 위한 선수였어요. 시합이 아니었나요, 혹시? 그렇죠. 그 고골라지를 상대할 미국 선수들이 없는데 마침 김지훈 선수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거기 딱 맺어줬는데 외려 이제 1회KO로 업셋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근데 호주 가서도 1라운드에 진 적이 있죠. 타이틀전 KO 이후에 이후에 김지훈 선수는 어땠을까요? IBO 말고는 이제 메인 단체 타이틀 매치는 그건 없죠. 2010년 8월에 IBF. 미겔 IBF, 바스케스 네. IBF 라이트급 도전을 했죠. 어떻습니까? 자기 기량을 다 100% 발휘하고 쓰러진 선수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봐야 김지훈 될까요? 선수 120% 했다고 봐요. 저도 예. 이 정도로 잘 알죠.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거 없이 다 KO 시키고 잡고 하는 거 보고 김지훈 선수 제가 데뷔 전부터 쭉 봤거든요. 2004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선천적으로 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에서도 거의 다운을 허용합니다. 이 선수가 신인왕전 나가서 질 때까지 5전 2승 3패였어요. 근데 그러던 선수가 계속 다시 성장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뒤에는 그 김영렬 관장, 일산 취업체육관장님인데 김영렬 관장이 이제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김지훈 선수 때문에. 그래서 뒷바라지를 했고 결국 그게 이제 IBO 타이틀을 남아공에서 따는 결과까지 나왔지만 메이저 세계 타이틀까지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2001년 12월에 오사카에서 동양 타이틀 OPBF 슈퍼 벤텀급 조용인 선수가
가나이 아키히로를 1라운드 KO로 물리칩니다. 이 1라운드 KO는 세계 타이틀전, 동양 타이틀전 통틀어서 제일 화끈하게 아 그런 것 같아요. 센세이셔널한 더군다나 조용인 선수의 캐릭터나 그 경기 스타일로 데뷔했을 때도 이 시합을 이겨버린. 경기는 크로스 카운터의 전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맞고 카운터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카운트도 하기 전에 맞고 그 가나이 아키히로 선수가 다운되는 거를 보자마자 주심이 바로 그냥 마우스피스 빼버리고 한국 주심이었죠 그분 그 돌아가신 정대현. 분. 네. 그거는 상당히 옳은 거의 실신 딱 KO죠. 바뀌었죠. 눈 돌아가는 걸 아 이거 더 하면 위험하다 싶어서 조용인 선수가 그 다음 경기에서 졌죠. KF에 나가자 또 10개로 네. 이렇게. 그 시합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제대로 주먹 한 번 뻗지 못하고 그냥. 근데 좀 레퍼리 스톱도 빨랐어요. 사실. 3라운드였죠 그때. 예, 조금 더 기회를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시합 이겼으면 아마 사토 우사마 2차전 가능했을 수도 있죠. 사토 우사마한테도 한 번 다운 시키고 예, 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선수 참 아까 신장도 좋고 근데 그 뒤로도 또 몇 번 더 이기잖아요. KO로. 아니요. 은퇴하지 일본 않았나요? 가서. 예, 나가자토한테 지금 은퇴하지 예, 않나요?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승리예요. 요 전에 몇 번 일본 가서도 KO 이 전에 야마토 이게- 씨는 예. 이기고 야마토 신도 두 있고. 번이 이기고 오사무한테 뺏겼다가 이 맞습니다. 친구한테 다시 그럼 세 번밖에 못 이겼나요, 조용히? 일본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가서 KO 당했어요. 주니어 벤텀급 네. 시절에는 가서 그 마스쿠라 선수한테 3회 KO패를 하고 다시 이제 두 체급 올려서 권수천 관장을 만나서 이제 야마토 신한테 이제 타이틀 뺏고 야마토 신 이기고 2001년만 해도 한국 복싱의 쇠퇴 양상이 너무 좀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정도여서 세계 챔피언들이 생활비 조달이 안 돼가지고 막노동하면서 생활비 이때 내고 세계 챔피언 아 최효삼이 있었구나. 그렇죠. 딱 한 명 있었네 최효삼이. 근데 맞습니다. 이미 90년대에 최용수, 지인진 이때부터 세계 챔피언이 돼도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근데 그 전에 80년대 같으면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같으면은 유망주다 싶으면 벌써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폰서들이 붙고 스폰서들 입장에서는 그 트렁크나 이런 데 광고만 해도 광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 전액 다 되고 너는 권투만 해라. 우리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까 회사는 안 나오고 운동만 해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전업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 열악할. 벌써 90년대에 들어서면 그 구도가 깨져서 복싱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세계 챔피언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세계 챔피언이 돼도 복싱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뭐 조용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면 시합에 지면 가슴 아프죠. 시합에 지면 더 이상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고 그냥 네. 바로 은퇴한 것 같아요. 유리한 시합은 못하고 그냥 원정 가서 그러니까 불리한 원정만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겨내기 쉽지 않죠. 일본이 동양 타이틀을 한국 선수한테 뺏기면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부르는 거. 강필구 선수도 결국 일본애한테 빼앗겼죠. 맞습니다. 조용인도 결국 웃돈을 먼저 주고서라도 뺏어버리는 그런 게 있네요, 진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최용수 선수가 아주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최용수는 큰 돈 벌었고 IMF도 밖에 받았어.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1라운드 KO에 대해서 많이 되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2라운드 KO도 좋은 승부들이 많습니다. 이제 2라운드 KO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면서 또한 추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그 복싱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엔딩 멘트는 멘트의 달인 장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의자를 체어라고 하고 뭐 소파라는 말도 있고 스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툴은 등받이가 없는 그 의자. 복싱 경기에서 코너에 선수들이 앉는 의자가 바로 스툴이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1라운드 KO 패를 당하면 의자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경기가 끝납니다. 관중들은 스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1라운드에 펼쳐졌던 그 의외의 짜릿한 그 감정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